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우한에서 3차 이송된 교민과 가족 가운데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된 5명 모두 오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는 이들 5명을 모두 오늘 오전 경기 이천 국방어학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먼저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의 친검 승부가 전망됩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일기까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 사건의 유죄 판결 목적보다는 국민 머릿속에 나쁜 이미지를 각인하는 게 목적이라고 어제 중국 우한에서 3차로 이송된 우리 교민과 가족 전원이 오늘 오전을 끝으로 해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경기 이천 국방어학원에 임시 기거 중인데 어제 저희 조문식 기자가 먼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운전자가 모으는 차량들이 줄지어 소독을 마치고 이동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들이 격리 생활을 할 경기도 이천의 국방어학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생활하는 국방어학원은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천시 도심과는 직선거리로 약 17km 떨어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방어학원 인근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중앙정부 및 이천시와 함께 지원단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가 국방어학원 입구에 마련한 현장 상황실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시설 및 인근 지역에 대해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에게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개인위생용품을 지급합니다. 가게는 한 7, 80% 이상이 손님이 줄었다고 보고 장날마다 오시는 손님도 이제 앞으로다가 해서는 틀림없이 이제 국가 재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설득을 시키지만은 그 차후에도 당분간은 진짜 뭐 저희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로 대한민국에 모두가 이렇게 다 기피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어쨌든 일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 마스크나 손세정제 지원 사업은 우리 도에서도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물량 확보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는데 여기 우리 관련 부서도 와 있죠. 이 지역에 우선 좀 지원을 신속하게 좀 해주도록 하시죠. 경기도는 이천시에 총 6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했으며 마스크와 방호복 등도 긴급 지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조문식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정면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 상당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내용까지 해서 우리 정치부 박주용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박 기자, 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둘 다 경남지사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직을 사퇴를 하고 둘 다 또 대선 경선에 또 후보로 나섰던 그런 공통점이 있죠. 신경전도 벌써 대단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홍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 의원을 상대로 해서 뭐 병졸이라고 또 얘기를 했고,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도망다니는 장수, 무섭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홍 전 대표가 원래 험지로 나가기로 하면서 어디로 나갈 것이냐 상당히 좀 주목이 됐었습니다. 황교안 지금 현재 한국당 대표와도 내가 뭐 황 대표의 백댄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또 한 상황입니다. 가닥이 잡힌다는 것은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겁니까? 일단 아직은 한국당 공관위에서 이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는 아직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잘못된 장소를 벗어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이 절반의 수확을 거뒀다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뺏긴 지역은 이번 선거를 통해 꼭 탈환해야 한다고 언급해서 이 홍 전 대표의 경남 양산을 출마를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절반의 수확이라고 평가한 부분이 이 홍준표 전 대표의 경남 밀양 출마는 허용하지 않겠지만 양산을 출마는 용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고향인 경남 밀양 출마의 뜻을 접고 지역구 정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양산을 이 지역으로 출마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네. 뭐 현지에서는 그 지난번에 그 지방 선거 당시처럼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이지가 않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대결 성사 지금 계속 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 언제까지 그 결정을 해야 될까요? 현재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내부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일부 공관위원이 이 당대표급 인사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일찌감치 한국당 공관위에서 원칙으로 정한 만큼 이 최종 확정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표를 포함해서 당 대표급 인사들의 출마 지역을 공천 신청자 면접이 모두 종료되는 이르면 오는 19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9일. 네. 만약 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 이 출마 지역을 경남 양산으로 결정하면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이제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될 텐데 네.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상징성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상당한 또 측근으로 이렇게 핵심 측근으로 분류가 됐는데 두 인물을 이렇게 딱 봤을 때에 우리가 이 경쟁에서 좀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 어디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두관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모두 전직 경남지사 출신인데요. 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현재 경기 김포갑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김두관 의원은 남해군 마을 이장을 시작으로 해서 남해 군수를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 그리고 경남지사를 역임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김두관 의원의 후임 경남지사였는데요. 김두관 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 때 야권 단일 후보로서 경남지사에 당선됐지만 2012년 7월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경남지사를 중도에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후 연말 대선과 함께 치러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지사로 당선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전에 그 홍준표 대표가 나올 것이냐, 전 대표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김태호 전 총리, 김태호 네. 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있었죠. 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까요? 네. 지금 뭐 수도권 험지가 아니고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 험지로 이제 갔다고 했는데 이게 성사가 돼서 직접 맞붙었을 때에 총선에서 결과가 지금 뭐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물론 홍준표 전 대표와 김두관 의원이 당장 맞붙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여론의 흐름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을 경남의 험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한국당에 유리한 지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최근 총선에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양산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연이어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양산을은 지난 2016년 총선을 보면 이 양산시에서 분구돼 첫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지역입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서영수 후보가 40.33%를 얻으면서 38.43%를 득표한 새누리당 이장권 후보를 득표를 1.9%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요. 다만 당시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공천 갈등을 겪던 박인, 황운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각각 10.88%와 4.97의 표를 나눠가 탓에 예. 서영수 후보가 이득을 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장권 후보와 박인 후보가 한국당 예비 후보로 이 양산을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을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면 향후 이들 예비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16년 총선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포였단 말이죠, 지금. 네. 김포에서 당선이 됐는데 갑자기 또 그 양산으로 간다.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결정하는 것이 또 이제 김포 지역 주민한테도 상당히 좀 미안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 그 김두관 의원이 마음을 움직이게 된 그런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경남 양산을이라는 지역이 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또한 김두관 의원이 전직 경남지사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경남 지역 전체 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는 역할도 함께 부여받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 때문에 김두관 의원도 민주당 처음에는 당초 김포갑 의원으로서 다음 출마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당 지도부에서 직접 김두관 의원에게 부탁을 하면서 김두관 의원도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지역 출마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김포 이 김두관 의원이 당선이 됐던 김포에서는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부상하고 있는 후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김두관 의원이 경남 양산을로 출마 지역이 확정되자 다른 민주당 예비 후보들과 그리고 한국당 예비 후보들이 많이 예비 후보들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포도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죠. 그나저나 이 양산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곳이고 네. 계속 이 상징성 있는 그런 전투가 아니겠습니까? 낙동강 혈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뭐 낙동강 전투 그때 이전부터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양쪽에서 이 낙동강 선을 어떻게 누가 차지할 것이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죠. 또 전망도 있었고. 근데 결국 김두관, 홍준표 이 두 후보들이 나오게 되는군요. 홍준표 전 대표 외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급들 아까 뭐 김태호 전 총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출마 지역 어떻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지역이 한국당 공관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예. 한국당 공관위에서는 김태호 전 지사의 경우 경남 창원 성산 출마를 검토 중이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세종시 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영입했던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광주와 호남, 전남, 여수 등 호남 지역 출마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도 인터뷰를 통해 당을 위해 호남 출마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그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거창으로 자기는 출마를 하겠다. 네. 계속 이렇게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네. 확인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최근에 좀 기류가 바뀌었나 봐요. 지금 현재도 김태호 전 지사는 자신의 고향인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 일각에서는 공관위에서 계속 경남 험지 출마 등판을 압박하게 되면 결국 창원 성산으로 출마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공관위는 김태호 전 지사에게 이 정의당 여영국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에게 출마를 할 것으로 제안했는데요. 창원 성산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예. 20대 총선과 지난해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범여권의 우위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단일화를 통해서 이 창원 성사에서 승리했던 것인 만큼 이번에도 범여권 진영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김태호 전 지사만 전략 공천한다면 다른 예비 후보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 양산을과 마찬가지로 이 경남 창원 성산도 이 예비 후보의 반발이 일고 있는데요. 예.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역구 활동을 했던 강기훈 예비 후보도 김태호 전 지사의 창원 성산 전략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 예비 후보는 공정한 방식에 따라 후보가 선택되어야 한다며 몇몇 사람이 저울질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강기훈 예비 후보는 이 18대 총선에서부터 19대 총선, 20대 총선 그리고 지난해 재보궐선거까지 이 지역에서 꾸준히 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던 인사입니다. 예. 특히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게 단 505표 차이로 패배하기도 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창원 성산 지역구를 관리했던 인사인 만큼 당 지도부가 김태호 전 지사를 전략 공천할 경우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무소속 강기훈 예비 후보의 무소속 출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 험지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영남 지역 이런 부분에 현역 의원들 컷오프 여기에는 영향이 어떻게 미칠까요? 다소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관위가 홍준표 전 대표의 경남 양산을 출마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당초 당 지도자급 인사들을 서울 등 수도권에 배치하겠다는 공관위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예. 공관위의 당초 구상이 절반의 성공에 그치면서 이 대대적인 영남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계획이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험지 출마할 경우 컷오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공관위의 원칙이 흔들리면서 공관위 내 리더십도 같이 함께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일부 공관위원들의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당대표급 인사들의 수도권 출마를 고수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당대표급 인사들의 출마 지역은 공천 면접이 끝나는 19일 결정된 때까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천 면접은 19일 날 결정이 되고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예. 심재철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수신당 당명을 미래한국통합신당으로 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당내에선 좀 뭐 합의가 된 얘기입니까? 당내에서는 처음에 당초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나오기에는 미래한국이라는 말이 없이 통합신당으로 하자라는 예. 의견이 유력한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통합신당으로 했을 경우에 이념이나 당의 색깔을 상징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으로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예. 이에 따라 처음에는 한국통합신당으로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당과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보수당에는 아예 새로운 한국당으로 당명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오늘 의원총회에서 미래한국통합신당으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미래한국당은 예비 미성당이라고 하죠. 네. 미래한국당은 당명은 그냥 계속 정해진 상황인 거고요. 네. 미래한국통합신당입니까? 네. 이름이 참 이것저것 다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뭐 안철수 전 의원 쪽도 그렇고 이름 때문에 상당히 좀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예, 방금 전 뉴스 분석에서 제가 김태호 전 의원을 김태호 전 총리라고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억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 국무총리로 추대가 됐다가 내정이 됐다가 결국 고사를 했었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바로잡고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이죠.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한 4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공판을 마지막으로 이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송인권 부장판사의 정기 인사, 즉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떠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배경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얘기가 되는 것은 그동안 검찰과 재판부가 상당히 각을 세우면서 정경심 교수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추측이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재판부가 어떤 기조로 재판을 진행할지 역시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이 법정 현장을 저희 법조팀 왕혜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사건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의 인사이동 전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송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과 의견 진술 등을 두고 검찰과 충돌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인사이동을 앞두고는 재판에 대한 소회를 따로 밝히지는 않은 채 이후 보석 결정, 위법 수집 증거 결정 등을 다음 재판부에 넘겼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와 입시비리의 동기를 설명할 증거로 정 교수 스마트폰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정 교수는 죽을 줄 알았던 물고기 2마리가 헤엄치는 꿈을 꿨다면서 하나는 아들의 로스쿨 합격, 다른 하나는 자신의 투자를 암시한 것 같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은 일기까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되면 그 사람의 전 인생이 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 사건의 유죄 판결 목적보다는 국민 머릿속에 나쁜 이미지를 각인하는 게 목적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송 부장판사가 서울 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27일 열리는 정 교수 재판부터는 차기 재판부가 담당합니다. 차기 재판부는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뉴스토마토 왕혜나입니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전국 곳곳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익률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은영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전국 곳곳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오피스텔 수익률을 집계하는 지방 9곳 중 4곳에서 지난달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전월과 비교해 떨어졌습니다. 월세 수요가 비교적 탄탄한 서울도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하락해 지난달 4.83%를 기록했습니다. 수익률이 8%를 넘으며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던 광주도 7.95%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밖에 대전도 3개월 연속 내려갔고 세종도 지난해 12월에 비해 0.01% 떨어졌습니다. 수익률 하락은 매해 심해지고 있습니다. 1월 기준으로 2018년 서울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4.97%였지만 2019년에는 0.1%포인트 낮아져 4.87%를 기록했습니다. 광주도 2018년부터 해마다 0.12%포인트, 0.6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 울산이나 대구도 수익률이 매해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1, 2인 가구 직장인이 오피스텔 월세 수요를 바치고 있는데 경기 침체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월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월세 수요가 감소하는 게 일단은 내수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지금 폐업을 하는 기업이나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오피스텔 수요는 1, 2인 가구의 직장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인근에 이제 거주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이제 외곽으로 나가면서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도 있죠. 수익률 하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와 내년 각각 6만 9천 실, 5만 실의 오피스텔 물량이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늘지 않는데 공급은 증가하고 있어 임대 수익이 더 낮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뉴스토마토 김웅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재 이론화되어 있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어제 보도해드렸죠. 조국 전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면서 박수를 보낸다고 추 장관을 지켜세웠습니다. 또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에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조 전 장관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수를 더 떠 훈수했습니다. 공소장 원문 비공개에 이은 또 다른 논란인데, 이 부분은 특히 범죄 피해자 인권과 직접 연관이 될 수 있는 문제여서 상황이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대한법조인협회 최권 회장과 함께 이 문제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권 변호사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이고, 예.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 이거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라서 이거 분리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또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예, 그 일련 보기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아닌 그 검찰 조직 내에 그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를 따로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두어, 그러니까 검찰청 내에서 기소만을 담당하는 기소만을 담당하는 검사, 또 그 수사만을 담당하는 검사로 분리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SNS에 올린 관련 글을 먼저 보시고, 현직 검사가 찬성한다는 글을 올린 내용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조 전 장관의 SNS 글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약 부분이었다는 부분과 또 수사권 조정 없이 패스트트랙을 통과를 했지만, 이 본인의 어떤 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현재 여당의 현재 정부의 그 공약이었다. 이 공약에 대한 이행의 한 줄기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인가요? 조 전 장관 SNS에 보니까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 것을 링크를 해놨죠.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약과 관련된 문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그래프를 좀 볼까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진혜원 부부장 검사의 SNS를 저희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오른쪽에 핵심 내용을 따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실까요? 저쪽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걸 하나하나 다 읽기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바로 우리 최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사와 기소 지금 이제 일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기도 보면은 계속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게 됩니까? 예, 그 1차적으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이렇게 검찰이 이송하게 되면, 검찰은 그러니까 현재는 기소검사, 수사검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각급 검찰청 내에 그러니까 수사부와 공판부를 따로 두어서 수사부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되고, 공판부는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기소는 지금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검찰은 공소유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 중요 사건이나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에 대해서는 직관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도록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직관 검사입니까? 예, 직관 사건 뭐 이렇게 직관 보통. 사건이요? 예. 예. 어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다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2003년도에 예. 이용훈 대법원장이 왜 공판 중심주의 들고 예, 나오면서 맞습니다. 검찰도 대응하는 방향에서 수사 검사가 바로 이제 공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 국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예. 좀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수사와 기소가 검찰에서 분리된 적은 역대 없었습니다. 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서 어제 제가 부족하게 설명을 드렸던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검사 그리고 공판과 검사 그렇게 되면은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또 쪼개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기소를 그러니까 지금 뭐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추미애 장관의 그 주장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따로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따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아예 이분화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수사와 기소가 쪼개지면은 예. 지금 이제 수사부서와 공판부가 수사부와 공판부가 있는데 그럼 수사부, 기소부, 공판부 이렇게 세 기부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예,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형사 몇 부 이런 그 수사부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뭐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하고 공판부에서는 그러니까 공소 유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사부, 기소부, 공판부 뭐 세 단계로 나눠지거나 아니면 수사부 아니면 기소 공판을 또 기소 공판부를 별도로 묶어서 하거나 뭐 이렇게 운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진혜원 부부장 검사의 SNS 글을 아까 잠깐 보다가 저희가 내렸는데요. 진혜원 부부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픽은 계속 넘어가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검사는 구속으로 명성을 얻고 불기소로 돈을 번다. 그러니까는 검사가 어떻게 처리를 하든 그 해당 검사는 본인한테 해가 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즉 이득만 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부작용은 이제 수사를 받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간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인터뷰 내용에서 본인과 관련된 지금 얘기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한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사검사가 부장검사 그리고 차장검사 뭐 나가서는 검사장까지 설득을 할 수가 있다면 뭐 결재를 맡아야 결재를 맡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결재를 맡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형사사건 많이 하시니까요. 잘 아시겠죠.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실제로 근데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분리가 되면 사실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막혀버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수는 물론 뭐 추미애 장관이나 이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의 제기를 하는 수단을 마련하겠다고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신의 권한이 아닌 타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뭐 논란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죠.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정업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목조목 검찰총장의 지휘권과 뭐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이거는 서로 법령상 다른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아주 일파만파로 커지다 보니까 오늘 오전 11시에 법무부에서 그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급히 받아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보도 자료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더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죠.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 기소 분리,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검찰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는 또는 기소할 때는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예.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은 전임 검찰총장 누군지는 정확히 안 밝혔어요. 문무일 총장인지 김진태 총장인지 그 전에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서는 문무일 총장 같은데 같은 맥락, 그러니까 같은 취지의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이런 재판도 마찬가지다. 일선의 상당수 검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검사 몇 분한테 좀 전화를 해봤는데 역시 답을 하지는 않지만 예. 그럼 수사하는 사람이 결론을 못 내리면 누가 내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검사들도 있었습니다. 예. 예. 다음 장도 보시면 지금 이제 수사 검사에 준하는 면밀한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보셨지만은 앞에 이제 그 외부 전문가들, 전문 수사 자문단, 인권 수사 자문관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외부 견제 방안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는 것 그런 절차도 있긴 하지만은 검찰 직접 수사의 경우에는 보안이나 전문성 문제들이 있다. 예. 그래서 수사 검사에 준하는 면밀한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전문 수사 자문단이나 인권 수사 자문관으로는 아직까지는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활동하고는 있지는 않으셨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중립성,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관련한 논란은 사실 예전부터 있었고 예.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수단인가 하는 데 사실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현재 공판부는 수사 검사에 준할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공판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모르고 또 그 과정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그 담당했던 수사 검사한테 그렇죠. 피드백을 받고 예. 그 수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받고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그 기소 검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기록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칫 그 수사 검사가 수사를 한번 하고 또 기소 검사가 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가 되는 이중 수사가 될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까 저기 나온 주장한 내용과 달리 피의자는 사실 더 추가적인 시간적이나 비용적으로 지출하게 돼서 예. 피의자의 인권에도 역행할 가능성도 상당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를 받다 보면은 그 피의자 같은 경우 지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예, 있죠. 맞습니다. 좀 제발 좀 빨리 기소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재판 법정에 가서 좀 다퉈보게. 예.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지금은 수사 검사가 수사를 하고 바로 이제 기소를 해버리면은 예. 재판도 넘어가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수사하는데 또 기다리고 예. 기소 또 결정하는데 또 기다리고. 그래서 기소된 다음에 공판 준비 기일 또 열릴 때까지 또 기다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제가 잠깐 첨언해서 보치자면 예. 실제로 지금 현 정부나 많은 분들이 공정한 수사 측면에서는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정한 수사는 물론 중요하지만 신속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 과정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을 하다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하는 불평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냐, 예. 언제 끝나냐,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러니까 형사 사건 같은 경우 일반 형사 불구속 사건인데 2년 반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2년 반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재판부 변경되고 뭐가 뭐 변경이 되고 이래서 2년 반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 못지않게 그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상당한 그 아픔일 수도 있고 상당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예. 이런 측면은 간과되지 지금 이 추미애 장관 안또 이런 그 측면에 대해서는 좀 간과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다고 판단됩니다. 예. 지금 뭐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 논란, 예. 재판 과정에서 증거 범죄 이런 어려운 문제, 어려운 말 말고 예. 이게 당연히 지금 이제 수사 받는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서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군요. 예. 이게 수사의 경제성, 뭐 재판의 경제, 소송의 경제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서민들 같은 경우 사실 뭐 이거 기소를 누가 하든 예. 수사를 뭐 누가 하든 본인은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예. 빨리 그렇게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거는 일반 서민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비단 이 측면만이 아니라 제가 사실 뭐 그 몇 년 전부터 그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비판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너무 정치적 측면에 의해 정치적 측면만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여태까지 물론 뭐 과거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고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여러 제도를 고안하고 또 실시하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뭐 정치적 중립이니 이런 내용보다는 재판이 공정하고 또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더 큰 관심이 있고 더 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런 측면은 사실 도외시한 채 그러니까 너무 졸속으로 좀 운영되고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사실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생존의 문제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 생업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인데 뭐 실제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송사 겪으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고 예. 또 그 과정 동안에 그 비용은 비용대로 하더라도 그 시간적 측면에서 뭐 그 회사를 다닌 사람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가게를 하는 사람도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신속하게 진행되고 빨리 또 공정하게 결론이 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까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 기회가 있다면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근데 수사 검사 따로 있고 기소 검사 따로 있으면 예. 기소는 뭐 기소 검사 하니까 수사 검사는 이 수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수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기소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 이 기소를 못하게 한다면 이 수사 검사의 입장에서는 수사를 할 당시부터 그 만약에 뭐 그렇다면 그 기소 검사의 사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기소 검사의 물론 뭐 다른 검사들이 모든 검사들이 다들 자신들이 좀 수사의 방향이나 이게 각자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소 검사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소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외부적 압력이나 뭐 정치권의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수사를 물으니 예, 이것이 제대로 된 그 뭐 수사였는지 아니면 이게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도 참 고민스럽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소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수사 검사가 그 수사를 한 그 자료, 그 기록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무리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뭐 피의자 신문을 하지 않고 뭐 참고인 신문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 사실 기록만을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록만을 하다 보면 그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불기소 처분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 뭐 예방 장치나 그 방지 장치가 없이 단순히 분리한다는 것은 수사의 효율 측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체계라고 볼까요? 그때 체계를 보더라도 일단 기소 검사가 검찰은 왜냐하면 이제 기소가 예, 이거 헌법상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소 본질적인 유지하고. 권한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기소 여부를 틀어주고 있는 이 기소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 또 그 상위 직군으로 이렇게 올라설 수도 있겠습니다. 검찰 예. 내부에. 예,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고 이걸 또 나중에 또 공수처에다가 도입을 한다는 이 발언도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수사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기소를 안 했을 때 예. 이때는 뭐 도저히 다툴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신의 권한이면 자신 내부적으로 만약에 뭐 그 결재를 거치면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의를 한다던가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기소 여부는 자신의 권한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의 장치를 둔다고 뭐 이의 장치 이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 이의가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입니다. 예. 지금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얘기였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나온 것이 무죄율이 너무 높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수사에서 기소 단계에서 무죄가 나올 만한 건 미리 좀 솎아내자. 뭐 이런 실무적인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소 검사를 따른다고 그래가지고 무죄율이 낮아지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다른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무죄율이 높다는 것이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사실 그런 자료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수사는 잘못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 잘못된 수사에 의해서 기소된 그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구제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율이 높아서 좋고 무죄는 낮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그 무죄 선고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그 무죄 선고 그러니까 형사 사건의 경우 무죄가 선고된 비율이 4 내지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선의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1년에 무죄 선고 한 번밖에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죄율이 높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등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이 무죄 선고율은 그 엄밀히 따져서 검찰의 수사에 영향이 받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공판 중심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지켜지느냐 그리고 그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 뭐 증명력이 어디까지 보장이 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무죄 심증 정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꼭 이것만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변호사가 잘 싸워서 무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걸 기소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글쎄요. 이 수사 검사, 기소 검사 다를 경우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자꾸만 얘기가 되냐면 지금 수사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소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게 되면은 이 인사적인 책임이 불이익이 있죠. 근데 이 기소 검사가 검사를 이걸 하게 되면은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수사 검사 같은 경우는 기소를 잘못했다, 아니면 안 했다, 뭐 이런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기소 검사 같은 경우는 수사를 잘못해놨다, 또는 뭐 공판 검사 잘못했다 이렇게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책임 소재가 상당히 좀 불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 다른 얘기로 일반적으로 가장 안 좋은 제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제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 기소 검사의 경우에는 수사가 부실해서 그렇다고 할 것이고, 뭐 수사 검사의 경우는 나눈 수사를 충실히 했으나 그 기소 단계나 공소 유지를 잘못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누가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딱히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기에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음 질문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그 질문을 얘기를 드렸던 과정이었는데, 피의자에 대한 인권은 요즘 많이 법무부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검사도 그렇고 수사 검사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분명히 이것은 유죄 확신이 있다, 그리고 특별한 뭐 증거가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더라도 기소 검사가 기소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뭐 피해자의 인권 부분, 맞습니다. 기본권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럼 구제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처벌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예방적인 효과도 있고 특별 예방적인 효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응보적인 측면인 예. 겁니다. 근데 이런 측면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형사사법제도가 사실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권리 역시 굉장히 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 범죄가 존재한 이상 당연히 그 혐의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 신청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아마 뭐 또 이 새로운 추미애 장관 안에 따라도 뭐 이런 장치를 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실무적으로 보면 항고, 재항고 또는 뭐 재정 신청을 해서 그 수사의 결론이 바뀌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예. 이거 위헌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 제도 자체가 뭐 규정이나 규칙으로 한다고 하면은 뭐 그럴 의무가 가능성도 없습니까? 사실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예. 재판 받을 그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수사를 정당하게 받아서 나한테 피해를 준 이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구할 권리 예, 맞습니다. 이거 국가에게 구하지 않으면 사적 구제밖에 없을 텐데요. 예.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렇게 수사검사와 그러니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건 사실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다음으로는 뭐 한창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 공소장 예. 원본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예.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 가지고 또 어떤 방송사는 팩트 체크를 또 해서 법무부한테 잘못 해석을 했다 얘기를 하니까 어제는 또 그거는 미국이었고 독일은 또 다르다라고 또 예. 얘기를 한 바람에 그때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준비할 시간이 다 돼서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모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는 변호사님 음성이 배우 강동원 씨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감사합니다. 예. 마스크 벗으면 마스크 벗으면 더 똑같습니까? 예. 아,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양은 안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한법조인협회 회장이시죠. 최건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 뉴스리듬 팀은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을 가지지 않고 연구 없이 이벤트성으로 나오는 무책임한 정책은 반드시 비판받고 검증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 뉴스리듬 팀의 생각입니다. 저희 뉴스리듬 팀이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직 진실이 그런 대로 저희는 매 순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